최대 광역 단위면서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진보 좌파 교육의 본산 경기도에서 경륜 있는 자유우파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의 정책적 의미는 첫 번째로 학업 성취, 만족도, 형평성, 사교육비 부담,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등의 종적 비교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청과 쌍벽을 이루는 광역 단위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선의 진보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은 진보 좌파 교육과 보수 자유파 교육의 비교가 횡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담론의 충돌과 경쟁 및 균형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의미를 전제로 미래교육 담론의 근거가 되는 복잡성 교육 기조의 OECD 글로벌 교육 혁신 흐름에 비춘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요. 저기 이제 노란 글씨로 된 것이 지난 20년 동안 OECD에서 다룬 4개의 정책 주제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OECD 정책 보고서의 기조는 복잡성 교육이고요. 복잡성 교육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복잡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잠시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복잡성 교육 OECD 정책의 그 프레임워크는 보수 혁신 자유 담론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맞붙어서 씨름해야 될 그런 그 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ECD에서 그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6년이죠. 6년 동안 아주 방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거버닝 컴플렉스 에듀케이션 시스템입니다. 모든 교육 현상을 복잡계로 보고 각 나라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OECD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정책의 플랫폼이 된 OECD에서 역량 중심 교육에 관해서 저렇게 이제 그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3년마다 피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5년마다 탈리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된 2개의 정책 보고서,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된 3개의 정책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됐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이러한 정책 보고서들은 데이터 지식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서 OECD 교육 정책의 권위를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나라의 학교와 교실 등 교육 현장과 교사의 교수 방법 등 미세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복잡성 교육이다. 자, 복잡성 교육의 인식론을 간객관적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생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붉은색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적색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요? 저 적색은 인식의 주체인 우리들 밖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나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저 적색 스크린과 우리 몸 사이에는 저렇게 다양한 전자기파들이 있는 거죠.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단파, 와이파이, 중파, 장파 이런 다양한 그 전자기파가 있는데 우리 복잡기인 우리 인간의 몸은 저 중에서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섭동작용을 일으키도록 진화를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색을 인식한다는 것은 스크린과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이 보통 7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파장이 700나노미터의 전자기파와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복잡기인 우리 몸,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마음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몸에 섭동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적색이 산출, 창발, 창조된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학자마다 좀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적색은 주체 밖의 객관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나 몸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과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계인 우리 몸이 역시 복잡계인 이 세상과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 시각 이미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 지식 모든 게 이제 저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객관적 인식론이에요. 자, 우리 몸이 복잡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것은 뭐냐면은 원숭이의 대뇌피질에 있는 그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각 영역입니다. 저기 보면은 그 신경의 흥분이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화살표를 자세히 보시면 양방향이죠. 양방향으로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게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로 이루어지는 복잡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의 자극을 받으면 저 복잡계 자체가 출렁거리는 거죠. 그것이 섭동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이 시각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저것은 과거의 표상주의 인식론하고 다른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우리 그 진보 교육감의 그 철학적 기반이 주로 이제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구성주의까지는 그래서 표상주의적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이 표상주의적 인식론은 근대 시대의 담론입니다. 그런데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는 간객관적 인식론이다, 담론이. 그리고 세계관은 표상주의적 인식론은 이 세상을 선형적 인과관계가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단순계로 보는 것이고 간객관적 인식론은 이 세상을 비선형 인과관계가 작동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 마음, 지식, 역량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표상주의적 인식론은 인식 주체하고 객관적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객관적인 세상에서 인식 주체의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이 작동해갖고 객관적인 세상을 반영하는 이렇게 선형적 인과관계로 작동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상을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저거는 단순계적 관점이죠.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계 인식론은 복잡계인 주체와 역시 복잡계인 이 세상이 역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인식, 마음, 지식, 역량이 산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대한 차이점이 있죠. 표상주의적 인식론은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마치 그 스크린에서 어떤 스크린이 상을 투영하듯이 그냥 표상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공간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한다. 근대적 사고방식이 저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간객관적 인식론은 역동성을 포착하여 설명하려는 시간적 사고다.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근대 시대에는 그 인간의 인식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썼습니까? 현미경, 망원경, 강입자 가속기 이런 걸 만들어서 썼어요. 그렇지만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역동성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인류는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인간의 그 인식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자, 복잡계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복잡계가 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뇌과학 연구를 잠깐 보면요. 뇌를 복잡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뇌의 주 기능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마다 예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예측을 매번 하겠습니까? 뇌를 포함한 우리 몸은 복잡계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계인 이 세상하고 계속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측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 기능을 기반으로 뇌의 역할은 우리가 항상성을 계속 유지한다고 배웠죠. 우리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뭐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그게 이제 우리 주 기능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엘로스테이시스를 하는 것이 뇌의 주 기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 엘로스테이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떤 분은 저거를 뭐 신항상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복잡계를 설명할 때 쓰는 그 정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거는 기계적으로 정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예측되는 상황에 맞게 우리 몸 전체에 걸쳐 각 부분의 에너지를 할당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뇌가 너 앞으로 달리기 할 텐데 달리기를 잘 하도록 순환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막 뛰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곤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주로 위의 소화작용에 할당시키고 근육에는 별로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노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복잡계에서는 저렇게 근데 때로는 기능이 상반되기도 하는 몸의 각 부분을 정렬시켜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적응하는 거. 이게 이제 엘로스테이시스예요. 이러한 원리는 모든 복잡계를 이용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거버넌스를 할 때도 저 원리를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사, 유불리를 늘 판단해야 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 공간적 사고를 추구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시간적 사고를 하고 지속을 사고하기에는 뇌 용량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계 사고에 익숙해져 왔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과 역동성을 인식하는 기능을 확장시켜서 복잡성 사고를 돕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역동성을 기반으로 인식작용을 설명하는 간객관적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수업 및 평가, 교육정책, 학교 운영,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의 혁신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현상을 복잡계로 본다는 것은 포개진 구조,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그 역동성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계 거버넌스를 혁신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및 즉흥성, 빠른 속도,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비공식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복잡계는 어느 쪽으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가적 현상, 그 다음에 복잡계는 원리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책 거버넌스 실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직적 위계 질서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요구했던 그런 책무성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복잡계에서 거버넌스를 다룬다는 것은 저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과정적 수행 지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과 지표를 측정할 때 주로 결과를 놓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계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그 행정 쪽에서 저 과정적 수행 지표를 개발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아직 저런 거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중 책무성이라는 그런 우리 새로운 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책무성이고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걸 하려면은. 그리고 투명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데이터 및 기타 평가 과정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준비하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계를 다스리려면은 복잡계 자체가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거버넌스예요. 지식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해관계자의 주인의식 내지는 그 지식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요. 변화에 대한 의지, 개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비사용, 오용 및 남용을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경계를 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와 관리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돼요. 요새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는
모든 국민한테 요구되는 그러한 역량이 됐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적절한 생산과 유통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유통, 데이터의 유통 구조는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계층하고 잘 못 다루는 계층하고 이 형평성이 이렇게 잘 만족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간객관적 인식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직접 교육적인 난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 지식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그 학구도 안내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저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학교 위치만 나와 있지 학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쿨 가이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학구도 안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요. 학교 평가 결과를 서열화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을 리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도 서열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그 영국에서 그 학교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오피스테드라고 하는데 그 오피스테드에서 각 학교의 그 질을 평가해서 분석한 그 보고서가 또한 저 안에 들어가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교실에서 직접 다루는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없고 질이 관리되지 않아요. 그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것은 수업 혁신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저것을 교사가 교육 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로서 교육학에서는 티처 프루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사이트를 보면요. 누구나 접근 가능해요.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자료의 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료의 소비자에 의해서 피드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료의 질이 서열화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료의 사용이 실제 학업 성취 향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계량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현장 교사에 의한 증거 기반 지식의 생산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교육정책 관련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중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저건 우리나라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엘로스테이시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략적 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복잡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기 조건에 민감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파일럿 스터디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것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책 시행 초기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연구 방법론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위험과 실패는 변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적절한 신뢰 수준이 필요한데요. 저 신뢰 수준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너무 강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념 편향성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그래요. 저게 뭡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우리 편은 무조건 정의로워. 이게 이제 이념 편향성과 진영 논리죠. 저거는 혁신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자, 파일럿 스터디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진보 교육감 하에서의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복잡기에서 거버넌스 혁신을 할 때 그 방법과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신뢰, 적절한 신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규모의 동시 개입이 필요해요. 이것 찔끔 건드리고 저것 찔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쟁이라는 담론을 갖고 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점점 더 서비스에 민감해지는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 공급자들 간의 경쟁밖에는 없다. 이게 이제 OECD 정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 물론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성과 측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지금 임명이 됐죠. 근데 임명되자마자 저렇게 이제 좀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지방교육제적 교부금법 개정을 놓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데 저게 바로 엘로스테이시스의 문제예요. 신뢰가 있으면은 초중고 학교에 예산이 덜 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을 약간 좀 변경시키는 게 좋다.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이 복잡성 교육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저렇게 이제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은 복잡계인데 우리가 복잡계 리터러시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직은 저 복잡계를 이렇게 맞닥뜨려서 실천한 경험이 부족하다. 자, 우리 교육 시스템이 원래는 수직적 위계 질서의 그런 하이어라키였는데 그거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직적인 질서도 유용해요. 그런데 이게 복잡계 네트워크하고의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및 수평 조직의 논리는 동시에 중요하고 두 논리 사이에는 늘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하고 그 교육 공무원의 그 역할도 새롭게 이제 요구되고 있다. 경계 확장자, 그다음에 복잡한 상황에서 때로는 모순되는 두 개의 결정을 동시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그 실용적인 지혜, 그다음에 이제 뭐 즉흥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과정 혁신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육과정이 실제로 결정돼서 시행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저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이해관계자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교육과정 혁신의 두 개의 큰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자, 교육과정 혁신 원리와 방법으로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라이즈드 커리큘럼, 그 다음에 범교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유연화하는 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범교과 역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취약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크리티컬 싱킹 타스크,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교육을 각 나라 교사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대한민국은 중간 이하죠. 여기 코리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역량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잡성을 다루는 그런 역량이에요. 이것 역시 대한민국이 평균 이하다. 교육과정 혁신 원리와 방법으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을 쭉 참여시키는 디자인 싱킹. 과거에는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에 맞춰야 됐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에 교육과정을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죠.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둘러싼 갈등도 저것도 결국은 뭐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포용적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The Complexity of Curriculum Design이라고 그랬죠.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포용성을 다 갖추려면은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포용적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장애물이 크고 작은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저거를 제거할 때는 돈이 드는 것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저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다. 특히 미시적인 정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저게 이제 차별 없는 교육, 모든 차별과 금지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저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산한 담론은 절대 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잡계에는 그런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이 생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모순된 공리계예요. 그래서 저런 복잡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 반지 정책을 이제는 그치고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중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제 유연화 정책. 예를 들면은 한국형 차터스쿨. 차터스쿨이라는 것은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 대신 학부모는 이런 책무를 철저히 지켜라. 저런 학교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젠더 교육, 교육 이념 및 가치를 둘러싼 만성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추상적이고 회피적인 공전 담론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 선택이 존중되는 현실적으로 역동적인 병치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렉션이라는 것은 80년대 그 스쿨 초이스 정책 때 그 초이스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선택인데 초이스는 차려진 밥상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대성 담론이에요. 그렇지만 저 실렉션은 진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에서 실렉션 되는 그러한 그 유연한 정책 개념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진보교육과마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를 했는데, 저것이 이제 결국은 저거를 여전히 그 기계론적인 근대적 사고에 젖은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이제 저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갖고도 말씀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교육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은 학생들의 학습 및 수행과 교사 자신의 교육 행위가 실시간 그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또 포착이 가능해져요. 즉 간객관적 인식에서 역동성의 포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HT라고 하죠.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 게 하이테크가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감성, 하이터치는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인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소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이테크는 역시 하이터치, 인간적인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AI 하이브리드 그리고 휴머인 루프, 그 복잡계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설계할 때도 반드시 인간이 개입돼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예측,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수업을 할 때 두루두루 다 살피는 건데 우리 교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엘로스테이시스를 역시 도와주는 것이고, 실시간 피드백 및 성찰. 그 다음에 교육 담론 중에 서로 막 모순되는 담론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은 통합할 수가 있다. 기존의 교육 담론들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와준다. 자,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다른 게 많습니다만은 수업 및 평가 혁신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로 에세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보다 현실적이고 복잡한 수행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보다 표적화된 피드백이 가능하고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타당성이 또 최근에 그 교육계의 이슈거든요.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과연 평가하려고 했던 것을 과연 평가했느냐, 이런 건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은 게임을 통한 평가, 시뮬레이션 이런 기능을 통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예를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이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대학 입시 이런 것과의 어떤 그 일관성이 이제 늘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그것이 이제 점차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및 창의성과 같은 복잡한 구성을 평가하는 매우 유망한 방법이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한 그 사례들을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그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측정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특히 그 심리 연구 있잖아요.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 복잡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이제 계속 발달하면서, 결국 복잡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역동적인 어떤 그 심리 과정에서 뭐 1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거죠. 그럼 역동성을 그런 식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초마다 하나씩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분석을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이미 1900년대부터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교육에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RQA라는 방법론이에요. RQA는 일종의 복잡계 방법론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표준화나 정규화 등 통계적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다양성과 성장의 비교, 공통성의 추론이 가능하다. 자, 제가 시간을 좀 잘 지켰나 모르겠네요. 조금 남았죠, 시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성 교육 기조의 OECD 교육 정책은 보수 혁신 자유 담론이다. 복잡성 교육의 간객관적 인식론에 기반한 OECD 정책 기조는 표상주의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인식과 삶, 복잡계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자유와 주도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한편 책임과 신뢰를 강조한다. 아까 그 다중책무성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신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면 진보 좌파 담론은 뿌리가 목적론적 세계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죠. 유토피아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관념을 부정하고 전복하고자 하고, 자유의 개념도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성과 공존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철학적, 인식론적으로 표상주의적 관점에서 오는 공간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다. 우리가 이런 담론을 한편으로는 포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진보 좌파의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과 이분법적 사고는 교육 담론에도 반영이 돼서 일종의 공동체주의에 치우친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본 사토 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를 중요한 수업 혁신, 학교 혁신의 원리와 방법으로 다수 혁신 학교에서 채택을 했고요. 평가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중간 기말고사 등 총괄평가도 필요하고 형성평가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간 기말고사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과정중심 평가 정책에 실패하고 학력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형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형성평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사가 학생 하나하나를 끼고 가리키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형성평가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계의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지식, 지식에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지식, 그게 명시적 지식이죠. 그 다음에 역량, 가치, 태도 등 암묵적 지식, 이렇게 책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암묵적 지식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지식을 평가하는 지필평가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조성했어요. 진보 교육감님들 출마하실 때 공약 중에 보면은 초등학교 지필고사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이루어야 함에도 상대평가는 경쟁을 유발한다 하여 절대평가를 절대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옳은 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쟁에는 말이죠, 적대적 경쟁과 비적대적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협동에도 야합같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협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협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경쟁은 나쁜 것, 협동은 좋은 것, 이렇게 역시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했다. 실제 교육에서 비적대적 경쟁과 협동은 동시에 아이들의 그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열화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수요자에게 교육과 학교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그 테이블 등 학교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를 서열화한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게을리했습니다. 입학생 성적에 의해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학교와 교육의 질을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한 자료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공교육의 기원 및 발전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학부모의 친권 등 교육의 사사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어요. 한번 공교육의 발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만을 절대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글로벌한 교육혁신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양성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은 공통된 것을 기반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꼽히는 것이에요. 다양성의 성장과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가의 일관성 향상을 위해서 표준화나 정규화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에도 일제고사라는 담론으로 표준화와 정규화는 옳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였다. 반면 보수의 원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보수는 기존의 이론과 실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합니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구성주의 등 기존의 이론과 실천을 부정하거나 전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예요. 전통적인 지식교육, 기초기본교육, 인성교육,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듀이 등의 진보주의 교육 등의 원리와 실천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시대적 실천적 한계나 새로운 변화로 인해 미흡함으로 발생하는 현실적 변화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병치 정책으로, 저 병치라는 얘기는 아까 복잡계는 모순된 공리계라고 그랬죠. 같이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려고 허구적인 합의에 매달리지 말고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다양한 개인의 인식과 실천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와 혁신과 자유주의, 이것이 최근 OECD 정책 보고서에서 나타난 미래학교, 미래교육 및 복잡성 교육의 개념이면서 프레임워크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